제5장 가족사의 진실, 폭로의 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준혁은 현관에 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멀쩡하셨어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멀쩡했어. 그럼 병원에서. 그때도 다 연기였어. 너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혁이 급히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보여드리세요. 김철수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김준혁 씨가 작성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입니다.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된 상태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 걸릴까봐 미리 준비한 거야? 아니면 치매로 만들려고 준비한 거야? 무슨 소리를. 준혁 씨. 김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입니다. 박명희 어르신 명의의 강남 상가 건물을 13억에 매각하는 내용이죠. 시세보다 2억이나 낮은 가격입니다. 그건 왜 시세보다 낮게 팔려고 했을까요? 혹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셨습니까?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정말이야? 세린아, 이건 오해야. 장모님 재산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제가 비웃었습니다. 내 빚 갚으려고 그런 거잖아. 김 변호사님, 그것도 보여주세요. 김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준혁 씨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입니다. 물론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법원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대출 총액 2억 3천만 원. 그중 1억 5천은 사채입니다. 거실이 또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주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사채까지 썼어?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무슨 사업? 당신 회사 다니잖아.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 남편은 작년에 주식 투자로 1억을 날렸어. 그걸 메우려고 사채를 썼고 이자를 못 갚으니까 더 큰 빚이 된 거야. 엄마는 어떻게? 정수기가 다 알아봤어. 사채업자들이 준혁이 회사 앞까지 찾아왔었대. 내가 모르게. 은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을 팔려고 했던 거구나. 내 빚을 갚으려고.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해.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 아직 할 말 많아. 김 변호사님 계속하세요. 김 변호사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서울마음정신건강의학과 요양병원의 입원 기록입니다. 박명희 어르신이 일주일간 입원하셨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치매 검사 받으려고. 준혁이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입원 사유입니다. 김준혁 씨가 의사에게 제공한 정보를 보면 환자가 망상을 보이며 가족을 의심한다, 폭력적 성향이 있다, 배회 증상이 심각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신 거지. 아닙니다. 이건 보호자가 제공한 정보입니다. 당신이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준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폭력적이었니? 배회했니?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의사한테 거짓말해서 날 정신병원에 가둔 거야. 장모님, 왜 그랬는지 알아?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 있으면 후견인 신청이 쉬워지거든. 법원에서 이 사람 정말 위험하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은주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기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제게 건넸습니다. 명희야, 천천히 해. 내가 너무 흥분하면 안 돼.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내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엄마. 너도 알고 있었니? 준혁이가 이런 짓 하는 거?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그날 밤 너희 대화. 은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라고 했어. 엄마. 너도 공범이야, 은주야.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 정말 준혁이가 엄마 건강 걱정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건강 걱정? 내 돈 걱정하는 거였지.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준혁이가 자꾸 빚 이야기하고 우리 전세 보증금 걱정하고 전 그냥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조금. 15억짜리 건물을 팔아서 전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이 어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몰랐다면 왜 병원에서 의사한테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니? 왜 내가 약속을 잊었다고 거짓말했니? 그건 준혁이가 시킨 거지.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딸만큼은 믿고 싶었는데.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준혁 씨. 이제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줄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내가 구멍가게 40년 하면서 그냥 라면이나 팔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하루도 쉬지 않고. 엄마.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어. 내 학원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다 그 가게에서 나온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한 푼 한 푼 모았어. 언젠가 너 결혼할 때,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엄마. 30년 전 내 아빠랑 같이 강남에 허름한 건물 하나 샀어. 5천만 원. 그때 우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 은주 내 대학 등록금으로 쓸 돈이었거든. 은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내 아빠가 말했어. 이 돈으로 건물 사자. 나중에 은주 결혼할 때 주자. 그래서 샀어. 그게 지금 15억이 된 거야. 엄마, 전 몰랐어요. 너 몰라도 돼. 엄마가 너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돈이 내 남편 빚 갚는 데 쓰일 줄은 몰랐어.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빚도 다 갚고. 어떻게? 15억 없이 어떻게 갚을 건데?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 결정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어르신. 저는 은주와 준혁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엄마. 15억짜리 건물은 내 명의로 그대로 유지할 거고 임대 수익도 내가 관리할 거야. 장모님.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다시는 너희랑 살지 않을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를 용서할 수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야, 엄마도 사람이야. 너희가 날 정신병원에 가뒀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세상에서 제일 외로웠어. 내 딸마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 마음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은주가 흐느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딸이고 사위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진 않을게. 대신
저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너희 없이.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내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40년 된 낡은 통장 묶음, 남편의 사진, 은주 어렸을 때 사진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은주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다시는 못 볼까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은주야. 엄마도 너도. 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은주가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딸의 눈물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수기의 차를 타고 떠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0년을 살며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제6장 최악의 순간 가족의 붕괴. 정수기네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지만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밤에 자려 해도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외로움이 따라왔습니다. 명희야, 아침 먹어. 정수기가 식탁에 죽을 내놓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은주한테서 연락 왔어? 아니. 일주일 동안 딸에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도 걸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애도 많이 힘들 거야. 힘들면 당연한 거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김철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김준혁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어르신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고요. 뭐라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르신 명의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르신께 직접 압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세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명희 씨 맞습니까?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김준혁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자만 5천만 원이 밀렸는데 김 씨가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장모님 아니십니까? 강남에 건물도 있으시던데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제 재산입니다. 사위 빚이랑 상관없어요. 그렇게 차갑게 구시면 안 되죠.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가족 아닙니다. 어르신,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사고도 많이 나고. 협박이었습니다. 감히.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신고하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그냥 걱정돼서 전화드린 건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날 저녁 정수기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준혁이가 사채업자들한테 맞았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제발.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5천만 원만. 이자만이라도 갚게요. 저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딸의 모습이 옛날 제 모습과 겹쳤습니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은행에 무릎 꿇던 날들. 은주 학원비 때문에 도매상 사장에게 머리 숙이던 날들. 엄마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살았던 거 알아? 네. 내가 학교 다닐 때 너 학원비 밀려서 엄마가 학원 원장한테 무릎 꿇고 사정했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을 때도 엄마는 은행 직원한테 빌었어.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엄마. 몰랐어요. 넌 몰랐겠지. 엄마가 너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 안 보였으니까.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주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어. 뭘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야.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엄마. 엄마가 너 대신 살아줬던 게 잘못이었어. 그래서 넌 혼자 설 줄 모르는 어른이 됐어. 은주가 흐느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안 도와줄게. 엄마. 대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야. 은주야, 준혁이랑 헤어져. 은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망칠 거야. 이미 너를 이용해서 엄마한테까지 손댔잖아. 하지만 전 준혁이를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니? 내 인생 망치는 게? 엄마는 몰라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전 40살까지 혼자 살았어요. 준혁이가 처음으로 절 원한 사람이에요. 전 그 사람 없이 못 살아요. 은주야. 엄마는 젊었을 때 아빠 만났잖아요. 전 40까지 혼자였어요. 이 외로움을 엄마는 몰라요. 딸의 울부짖음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은주야. 그 사람은 아니야. 왜 엄마가 정해요? 제 인생인데. 은주가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전 엄마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전 없이 사세요. 은주야. 하지만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정수기가 나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명희야, 들어가자. 정수가.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넌 잘한 거야. 은주가 지금은 이해 못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니? 준혁이가 사라졌어요. 뭐?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짐 다 싸서 나갔어요. 쪽지만 남기고.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데? 미안하다. 나는 갈 곳이 있다. 잘 살아라. 이게 다예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주야, 지금 어디니? 집이요. 혼자? 네. 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당장 집 나와. 지금. 왜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올 수 있어. 준혁이 없으면 너한테 올 거야. 엄마. 당장 짐 싸서 나와. 정숙이 이모 집으로 와. 하지만. 빨리. 30분 후 은주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딸을 안았을 때 은주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딸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되 딸의 잘못을 덮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주야, 이제 우리 똑바로 해보자. 네. 준혁이가 만든 빚은 준혁이가 책임져야 해.
넌 이혼하고 새로 시작해. 엄마. 그리고 너도 일 찾아. 40살이면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출동하여 무사히 구조했는데요. 화면에 비친 남자는 준혁이었습니다. 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혁이. 은주야, 진정해. 엄마, 병원 가봐야 해요. 안 돼. 지금 가면 너까지 위험해. 하지만, 은주야.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준혁이가 선택한 길이야. 넌 더 이상 책임질 필요 없어. 은주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죽으려 한다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준혁 씨 상태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김준혁 씨는 경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조사요? 사채업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도 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고소한 것도 아닌데요. 사채업자들이 진술하면서 준혁 씨의 범죄가 드러난 겁니다. 준혁 씨가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세상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준혁을 벌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결국 법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은주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해, 은주야. 네. 그리고 일 찾아. 내 삶을 살아. 하지만 전 40살이에요. 경력도 끊겼고.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해.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은주야. 엄마도 아직 아파. 네. 기다릴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신뢰도 평화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무너져야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7장 법정에서의 진실과 깨달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주와 함께 산책하며 낙엽을 밟았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희 어르신, 곧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준혁의 사기 미수 및 노인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 날이었습니다. 제가 고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어르신 긴장되시죠? 아니에요. 이제는 담담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도 증인으로 출석하나요? 네. 곧 오실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우리는 써먹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혁이는 어떻게 됐니? 변호사 선임했대요. 근데 제게는 연락 안 해요.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준혁에 대한 사기 미수 및 노인학대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준혁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멍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준혁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장모인 피해자 박명희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여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의 재산 15억 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허위 진술로 의료 기록을 조작하여 노인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정신병원 입원 기록,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판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처음에는 정말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네. 장모님께서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그때 장모님께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려 한 겁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의사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들 앞에서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입했습니다. 검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는 일주일간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증인 박명희 어르신, 증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올리고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피고인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딸이 40살까지 혼자 살다가 만난 사람이니까 저는 감사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이사 온 첫날부터요. 통장을 물어볼 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 병원에 데려가려 하고 제가 깜빡한다고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제가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진짜 환자분들이 계시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제 딸마저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은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르신, 그럼에도 왜 치매 환자 연기를 하셨습니까?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증거요? 네. 제가 정말 치매라면 피고인이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멍한 척, 깜빡하는 척 했습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신병원에 갇혀서도 연기를 하셨단 말입니까? 네. 밤에는 메모를 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판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피고인에게 바라는 처벌이 있으십니까?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벌보다는 반성을 바랍니다. 반성이요? 네. 피고인이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제 딸을 이용하고 걱정한다는 핑계로 저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게 가장 나쁜 짓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증인 내려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은주의 차례였습니다.
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처이십니까? 네. 피고인이 장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엄마 건강을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남편이 후견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따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왜 따르셨습니까?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로웠으니까요. 40살까지 혼자 살다가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곁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보다 남편이 더 중요했습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압니다. 엄마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혼하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준혁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나, 말 걸지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용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재판장님, 더 이상 증언할 게 없습니다. 은주가 증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님, 그리고 장모님.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장모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빚 때문에 점점 눈이 멀었습니다. 돈만 보였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을 정신병원에 보낸 것, 거짓말을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세린이도 제 때문에 엄마를 배신하게 됐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세린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애는 저 때문에 잘못한 겁니다.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심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은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줘. 네. 그리고 너도 생각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엄마는 뭘 원하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인생이요? 응. 60년을 남편 위해, 너 위해 살았어. 이제 엄마 위해 살고 싶어.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전 엄마 응원할게요. 그날 저녁 정숙이네 집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준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준혁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준혁과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 사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작은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사랑해요, 엄마. 딸의 그 말에 제 얼음처럼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8장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화해.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집 마이너스 노인 자립 지원센터 설립 계획서.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명희 원장님, 오늘 상담 예약이 3건 더 들어왔어요. 정숙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숙은 제 동료이자 파트너였습니다. 그래. 요즘 정말 바쁘네. 당연하지. 우리 센터가 얼마나 유명한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 건물의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이 센터는 저처럼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법률 상담, 심리치료, 일자리 연계까지. 저는 제 경험을 나눠주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의도 있죠? 응. 오늘은 노년의 경제적 자립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정숙이 웃었습니다. 명희야, 1년 전에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도 몰랐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참, 은주 씨한테서 연락 왔어.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대.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은주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내가 좋아하는 한강공원이래. 저녁 6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엄마. 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왔구나. 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은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카페 일도 재밌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은주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도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41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엄마가 용기를 주셨잖아요. 65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 보고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 은주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뭐니? 제 월급이에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번 돈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모았어요.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엄마, 받아주세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은주야.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1년 내내 매일 후회했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것, 준혁이 편을 들었던 것,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냈던 것.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만 울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응. 엄마가 용서해. 딸의 품에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1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외로움도. 하지만 이제는 다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센터 일은 어때요? 재밌어.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엄마가 그렇게 활발하신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어. 저는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구멍가게만 하면서 난 이게 내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엄마도 꿈이 있었어요? 있었지. 젊었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어. 정말요? 응. 근데 내 아빠 만나고 너 낳고 그러다 보니 잊고 살았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있어. 60년 늦었지만.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너도 멋있어, 은주야. 혼자 일어선 거 정말 대단해. 엄마 닮았나 봐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엄마는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응. 물론 외로울 때도 있고, 내 아빠 생각날 때도 있고, 가끔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지금이 더 좋아. 내가 나로 살 수 있으니까.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 더 잘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가. 인생은 길어. 해가 완전히 지고 강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센터에 제가 가도 돼요? 왜? 봉사하고 싶어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와라. 일손 부족해서 난리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은주도 이제 혼자 설 수 있게 됐어.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 30년 전에 그 건물 사자고 한 거. 덕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센터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회 노인 자립 지원 포럼. 전국에서 노인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고 제가 기조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김철수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센터의 자문 변호사였습니다. 조금요. 잘하실 거예요. 어르신의 이야기만큼 힘 있는 게 없으니까. 강연장에 들어서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의 집센터 원장 박명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년 전 저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사위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 딸도 거기 동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웠습니다. 가족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증거를 모았고 친구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60년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혹시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재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강연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오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에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걸어가 손을 잡았습니다. 잘 들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넌 이미 강해, 은주야. 그날 저녁 센터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정신병원 창문으로 보던 세상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세상은 넓고 밝았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명희야,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 나도 울었어. 고마워, 정숙아. 있잖아, 명희야. 응?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나도 알아. 더 멋있어졌어. 더 당당해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우리 둘이 함께해서 가능했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박명희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6개월 후 제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전국적으로 희망의 집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센터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했던 할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제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다른 분들 치유하는 데 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모녀가 함께 일하는 센터. 한때는 서로를 배신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센터 옥상 정원에서 은주와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저도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66살, 42살.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상처. 하지만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두 여자. 어머니와 딸.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두 사람.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주야.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제는 세상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다음 상담 시간이에요. 알았어. 저는 일어나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년 후 희망의 집은 전국 15개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박명희 원장은 대한민국 노인 인권 대표로 활동하며 많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딸 은주는 센터의 부원장이 되어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지금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명희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과거에 갇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편지를 붙이고 박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세.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는 나이.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손주 보러 갈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1년 전에 재혼했고 이제 한 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가 된 박명희. 하지만 여전히 센터 원장이고 활동가이고 무엇보다 박명희 자신이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